네, 안녕하세요. 메질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멋진 건축사 두 분 모시고 건축 이야기. 네, 극락으로 가야죠. 네. 건축은 극락이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푸꾸옥은 베트남이죠? 네, 베트남 최남 거의 적도에 가깝더라고요. 네, 까매져서 오셨어요. 네. 포샵을 좀 해드릴까요? 부의 상징입니다. 왜 안 가셨어요? 저 뭐 지켜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네, 오늘 어느 분야로 갈지 또 궁금한데요. 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건축 관련한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네. 작품 얘기도 있고 교양으로 들어보셔도 좋은 얘기도 있고. 근데 오늘은 우리나라 소규모 건축 시장에서 좀 통용되고 있는 8, 15, 100, 20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뉘앙스는 제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 소주제도 건축 민낯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그랬네. 네. 네. 그래서 건축 민낯 시리즈가 앞으로 제가 몇 개 더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기대를 해주시고 오늘은 그 관련해가지고 작은 주제 중에 85, 100, 200이라는 내용을 좀 들려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저게 저는 연결된 숫자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마침 천단이 콤마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그렇게 봤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85제곱미터, 1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고요. 저게 이제 법에 나오는 숫자인데 그러네. 건축법뿐만 아니라 이제 뭐 주차장법, 뭐 도시계획 관련법 중에 이제 숫자 기준이 되게 많아요. 뭐 네. 1000, 2000, 3000, 특히 뭐 소방법 관련해서 되게 많고요. 큰 건물은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지어볼 경험은 거의 없고 단독주택이라든지 뭐 근린생활시설 정도는 지으실 텐데 그럴 때 제일 많이 맞닥뜨릴 수 있는 숫자 85, 100, 200이고요. 그러니까 저거에 관련 얘기를 좀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100만 네. 모르겠어요. 이제 설계사무소를 하다 보니까 가끔씩 문의 전화가 옵니다. 건축을 하고 싶은데 제일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저 네 가지가 아마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근데 뭐 1번은 거의 압도적으로 많고요. 사실 그럼요. 저도 했어요. 예. 설계사무소 전화하셔가지고 설계비를 여쭤보셔야 되는데 공사비를 먼저 여쭤보시면 이거 진짜 우리는 그게 구분돼 있다는 걸 전혀 모르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돈을 쌓아놓고 집을 짓는 분은 없으니까 네. 저 부분이 되게 예민한 부분이라서 맞아요. 여쭤보시는 거는 뭐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공사비는 얼마예요? 여쭤보고요. 그래서 밑에 2, 3, 4번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이 좀 여쭤보시는 거예요. 80제곱미터로 가능한지 실제로는 1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허가 면적. 허가 면적, 공부상 면적을 얘기하고 건축 신고로도 가능한지 네. 그리고 건축 직영공사가 가능한 사이즈로 만들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여쭤보세요. 근데 저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즉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제 금액을 세이브하기 위한 그러니까 좀 절약하기 위한 어느 하나의 이제 방도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이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고 네. 특히 이제 저런 질문들이 처음에 하게 된 이유가 왼쪽에 캡처를 하는데 요새 네. 건설 경기가 너무 침체돼가지고 2023년 7월 초에 나오는 기사인데요. 드디어 건설 취업자가 15년 만에 2008년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 글로벌 위기 때 이후로 처음으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와우. 건설 경기 본격적으로 지금 상황에 이른 거는 뭐 2, 3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 건설 경기라는 게 조금 늦게 파도가 밀려오는 게 아무래도 건설이라는 게 발주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완성되는 데까지 시간차가 있다 보니까 뭐 건설, 뭐 조선 이쪽이 아무래도 여파가 좀 늦게 오는 것 같더라고요. 취업자 본격적으로 이제 줄어들면서 본격적인 이제 찬바람이 불 거라는 얘기들이 있고 소규모 건축을 하시는 분들도 그거에 대한 문제가 더 예민해진 거죠, 사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내용인데 왜곡이라고 제가 막 글을 해봤는데 어떤 거에 대한 왜곡이냐? 네.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면적에 비해서 실제 허가나 인허가가 들어간 면적을 더 작게 만드는 거죠. 그런 방법들을 건축법에서 허용하게 만들어놨어요. 일단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특히 베란다 확장에 대한 좀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건데 네. 330일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급 호화주택 기준이거든요. 저 면적을 넘어서고 또 뭐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부가적인 건에 만족하면은 호화주택으로 들어감으로써 취득세가 엄청나게 막 몇 배로 더 내는 상황이 만들어져가지고 네. 하나가 있고 또 200선이 있는데 200선은 건축주 직영공사가 가능한 저기 넘어가 버리면은 도급공사를 하든지 뭐 예,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도급공사가 돼버리면 각종 간접비가 붙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 들어가는 거 비용에서 뭐 30-40%는 더 붙어서 와우. 건축주한테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기준선이고요. 그 100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건축 신고가 되냐? 근데 이 건축 신고라는 거는 아무래도 건축 허가에 비해서 행정적으로는 좀 가벼운 행정 절차이기도 하고 법적 감리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데 누군가의 간사업하는 사람을 법적으로 이제 선임해야 되는 그 기준이 100제곱미터예요. 근데 거기 넘어가 버리면 감리 비용도 이제 건축 비용으로 이제 태워지게 되니까 네. 그런 것도 최대한 줄여가지고 만약에 120제곱미터 정도 되는 집을 100제곱미터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도 좀 줄이려고 그러는 거고 이 85제곱미터는 되게 재미있는 숫자인데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서 파워 있는 숫자입니다. 아시겠지만 주택 거래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맞아요. 이 85가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지 아실 거고 집을 짓는 분들도 이 85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제 부가세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각종 대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기준선이 되기 때문에 더 예민한 숫자가 됩니다. 이 건축사들끼리 혹은 건축사들이 얘기할 때 면적에서 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이게 건축법 시행령 119조에 보면 이제 바닥 면적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이제 법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실제 쓰는 면적은 30평인데 발코니 확장으로 좀 뺀다든지 다락으로 좀 뺀다든지 그리고 필로티를 만들어서 바닥 면적을 줄인다든지 뭐 4번은 흔하진 않은데 일부가 땅에 묻혀 있으면은 억지로 지하로 만들어가지고 용적률을 좀 완화하는 방식으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중에서도 이 발코니 확장이 가장 쉽고 가장 많은 면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발코니 확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아파트 거래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확장된 면적이라고 하죠.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러니까 계획상에서만 존재하는 발코니가 이렇게 있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실제 이 마루가 깔려있는 이 면적이 공부상의 면적인데 얘네들을 확장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죠. 보통 이게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네. 대학교에서는 저런 거 안 가르쳐주거든요. 발코니 확장이라는 내용이 있는지 저렇게 중요한 걸 안 가르쳐준다고요? 폭이 최대 1.5m까지 되거든요. 이제 발코니 확장 폭이. 처음 실물로 왔는데 도저히 저희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쓰는 공간인데 왜 뺄 수가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저는 한동안 되게 패닉 상태였거든요. 근데 지금이야 너무 당연한 거고 첫 번째로 이제 85제곱미터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85제곱미터가 언제 생겼냐면 1972년도에 이제 주택건설특집법 처음 등장해. 그때 이제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되니까 그 당시만 해도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중산층밖에 없으니까 그쵸. 세분화를 많이 줄여가지고 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게 아파트라든지 예, 그렇게 했던 거고 85가 왜 85인지 다 궁금하실 거예요. 저도 저 연유를 찾아봤는데 네. 썰만 있고 정확하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85가 나왔다라는 그 자료는 없더라고요. 근데 가장 유력한 썰은 지금이야 1인 가족이 되게 많지만 네. 그 당시만 해도 5인 가족이 거의 기준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한 명당 한 5평 정도 필요하니까 25평으로 하면은 그게 한 84.5 어느 정도 떨어지는데 네. 그 올림해서 85로 했다라는 설도 있고 그게 제일 유력한 설이고 저도 그 썰을 들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 2개, 화장실 하나, 거실 하나 이렇게 했을 때 대충 그려보면 85 정도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또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이었던 그분께서 그 당시 살았던 집이 85라서 그게 기준이었다는 얘기도 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때 그런 식으로 약간 만들어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정확한 그거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썰이 분분하네요. 근데 이거 50년이 넘은 거를 지금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두 분 태어나시기 전이잖아요. 한참 전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전에는 네. 지금 없어졌는데 주거 최소 기준이라는 기준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1인당 16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그 면적은 그렇고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주방도 있어야 되고 뭐 방은 환기가 잘 돼야 되고 그런 일종의 기준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곱하기 5해서 맞다는 얘기가 이제 가장 유력한데 그 면적 기준이 이제 해마다 좀 달라져가지고 최근에는 그 기준이 없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도 워낙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14회까지 줄었다가 최근에는 이제 없어졌는데 여전히 저희가 설계하다 보면은 방의 크기라든지 이런 거 계산할 때 14회보다 작으면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약간 뭐 이런 생각들도 좀 하고 그러긴 합니다. 너무한 거 아닌가? 그 건축법은 도대체 언제 한 번씩 바뀌는 거예요? 세기가 한번 넘어갔으니까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바꿀 생각이 있는 그래서 건가? 요새는 이제 워낙 1인 가구, 2인 가구 많으니까 8호에서 이제 5구로 넘어가야 된다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파트 시장에서도 5구가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어쨌든 베이스는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제 방의 크기가 좀 달라질 뿐이지.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85라는 숫자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기준 면적이 되고 있고요. 이게 사실 뭐 계획에 문제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 영향이 없을 텐데 결국 다 돈에 관련된 저 면적이. 그래서 저도 이걸 받고 있지만 두담대라고 해서 기준 면적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들이 신청할 수 있는 특공의 기준 면적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85가 아직도 되게 공고해진 상태고 방금 전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거에 대한 논쟁이 좀 있습니다. 이걸 좀 줄여야 된다고. 이게
요새 1인 가구도 많이 생기고 예전처럼 이제 가족 원수가 많은 가족들이 많이 줄었으니까 맞아요. 줄여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늘려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네요. 둘 다 맞네. 네, 근데 이게 저게 움직이기가 되게 어려운 게 85가 이게 그 돈에 관련돼 있다 보니까 이미 혜택을 받았던 사람과 앞에 받아야 되는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나눠져 있겠죠. 그러니까 저게 함부로 손댔다가는 뭐 수능제도 바꾸는 것처럼 이제 온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100으로 늘리면 이제 허들이 더 높아지는 게 있는 거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 이제 설계한 것들 중에 예를 보여드리면 이 집이 한번 소개해드렸던 집인데 여여제라는 집이고요. 이 집도 이 파란색 된 부분이 이제 발코니 확장으로 뺀 거고요. 1층 같은 경우에는 요거 1층은 다락으로 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123.69제곱미터인데 마이너스 40.64라고 해가지고 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85m로 맞춰서 했던 거고, 그래서 이걸로 마치 이렇게 설계 잘하는 건축사의 성적처럼 난 이만큼 줄였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아파트 평면 보여드렸지만 저게 이론적으로 사면으로 다 발코니 확장을 하게 되면은 실제 계약 면적의 75%까지 뽑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비스 면적. 그게 워낙 과도하다고 느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대 2면까지만 확장을 할 수 있게 약간 울타리를 쳐놨습니다. 사면을 다 할 수는 없고 동쪽, 서쪽 혹은 남쪽, 동쪽 이렇게 정해서 길게 지어야 되겠군요. 그렇죠. 2면을 길게 지어야겠죠.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100제곱미터로 넘어오면은 100제곱미터 첨예한 숫자인데 100제곱미터면 거의 33평 정도 되거든요. 주택 같은 경우는 방 두 개 어느 정도 거실이 나오기도 하고 더 왔다 갔다 하는 주택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뒤에 통계 보여드리겠지만 공사감리 선임 없이 건축공사가 가능하고 인허가 절차가 간소해진다. 이런 것들이 있죠. 사실 이런 것들이 다 돈이기 때문에 그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담양에 있는 집이에요. 이 집도 원래 124.26인데 마이너스 28.93을 빼가지고 여기는 다락으로 뺐고 여기는 발코니 확장, 발코니 확장. 이제 여기는 북쪽과 동쪽으로 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줄인 거고요. 그리고 시골 같은 경우에는 200제곱미터까지도 가능해요. 비도시 지역에는. 그래서 약간 오히려 시골 같은 경우도 좋고. 그래서 200제곱미터는 여기 정도 되면 60평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크기니까 꽤 큰 주택이죠. 20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체가 시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소규모 그 건축물의 안정과 질 향상 목적으로 종합건설업체, 여기서 말하는 건 도급제 종합건설이고요. 그 업체가 공사를 해야 된다라는 법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집도 저희가 용인에 했던 집인데 여기는 220제곱미터인데 좀 줄여가지고 이 양쪽으로 이면이죠. 여기도. 이면으로 해가지고 198.5로 맞춰가지고 직영공사로 공사를 했던 집입니다. 숫자를 왜 말씀드렸냐면은 이게 되게 문제점이 되게 많아요. 사실 우리 2017년에 포항에 대지진이 있고 나서 단독주택을 지을 때 관련법이 굉장히 강화된 게 많아요. 내진 구조. 모든 단독주택은 내중 설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가시설이나 텃파이 공사가 되게 위험한 공사거든요. 여기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하를 만들겠다고 말뚝을 꽂아가지고 판을 설치한 다음에 땅을 긁어내거든요. 근데 저 이 집 가보고 깜짝 놀랐는 게, 사실 저희가 이 집을 감리는 안 했어요. 법적 감리 선임 대상이 아니라서 그 설계를 납품하고 착공을 한 다음에 한 몇 개월 후에 공사를 한다기를 하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들려봤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옆집 보면은 한 3, 4m 위에 여기 이 집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넘어지면은 얘가 와사삭 쏟아지는 그런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집도 쏟아질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콘크리트 홍벽이 아니라 이제 봉황토 홍벽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블럭을 쌓아서 안에 이제 그물 같은 거를 이렇게 주입시킨 다음에 그 토합의 그 마찰력 뭐 플러스 이제 그걸로 스스로 버티는 이제 그런 구조인데 이거 엄청 위험한 거죠. 이거 쏟아지면 이게 완전히 와다닥 이 윗집이 그냥 옆으로 완전히 사면에 탈 만한 지금 상황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현장 소장한테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거 윗집만 있냐 그러니까, 현장 소장이 있긴 있었는데 이제 법적인 현장 소장이 아닌 거죠. 그냥 관리해진 현장 소장이. 근데 이 집이 뭐 윗집 주인이랑 뭐 아는 사이라고 해가지고 괜찮다고 했다면서 별거 아닌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진짜 안전에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공사도 이제 건축주 직영공사라는 이름으로 만약 사고가 생기면은 감리도 없는 상황이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있죠. 위험천만이네. 그리고 이제 331제곱미터는 사실 여기는 뭐 저희도 설계를 많이 해보진 않아가지고 만날 기회도 잘 없고, 대지 면적이 620m 초과해야 되고, 얘네들이 교집합이에요. 얘네들이 다 조건이 완성됐을 때 호화주택으로 본다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집도 이제 369.18제곱미터인데 요새 이렇게 또 줄여가지고 억지로 맞췄습니다. 이 집도. 이게 왜 발코니로 봐지는지는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직업적인 뭐 양심이 찔리는 것도 있고 건축은 해달라고 해주는 거고 과거에 계속 해왔으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발코니였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빼는 게 저는 여전히 이제 머릿속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문제의식을 계속 갖게 됐던 거. 공부상에서 99제곱미터짜리 건물을 이제 비전문가인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다라는 결국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웃긴 게 이것도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2019년에 건설기술인 1위를 현장에 의무 배치하는 약간 요 울타리가 좀 더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착공 신고할 때 건축주 직영공사라고 하더라도 현장을 기술적으로 봐줄 한 명을 선임해야 된다.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해놨고요. 근데 그것마저도 사실 자격 조건 되게 느슨하고 저 건설기술인이라고 한 게 되게 고급 기술인이 아니에요. 사실 뭐 어느 정도 수준이죠. 맞아요. 저 이거 알려주시는 분들이 타일 공사하는 거를 배우거나 도배공사 배워가지고 맞아요. 본인이 집 지을 때 본인이 그거 한 다음에 본인을 현장에 맞습니다. 배치해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봤거든요. 세상 창조 경쟁. 네네. 그런 분을 건설기술인 건물을 짓는 모든 공정을 관리할 수 있다고 그 이제 선임을 해놓는 거죠. 와우, 도배하시는 분인데. 뭐 그나마 그분이 자주 나와보시면 상관없는데 막상 또 해보면은 이게 사실 대부분이 서류상 존재하는 그냥 거의 이제 기술인이에요. 이제 현장에 전혀 모르고 그야말로 서류상 갈아라 그러죠. 그래서 이 통계를 한번 찾아보면은 국내 연면적 60평 이상 단독주택이 전체 단독주택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요? 그 나머지는 다 200제곱미터 아래라고 보시면 돼요. 90%가 건축지원공사가 다 가능하다고 보면 되고 이제 약 20% 정도는 감리 없이도 건축지원공사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사실 이게 되게 웃긴 거죠. 왜냐하면 사고 났다고 해가지고 안전 때문에 내진 설계 다 하라고 해놓고 근데 막상 준공 때 그 내진 설계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사실 감리도 없지, 뭐 현장 수장도 없지. 네, 그런 과정도 없고 기준만 있지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는 없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건 좀 황당한 경우였는데 제가 요 아까 여여제란 집을 설계만 하고 감리는 안 했어요. 못하기도 했고 사용 승인을 넣으니까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현장 지도 결과라고 해가지고 설계자가 공사를 할 때 한두 번씩 나가서 이걸 한번 봐줘라. 근데 저거에 대한 수고비나 뭐 영업비는 없고 그냥 봐줘. 무한돌봄이잖아요. 무한돌봄. 저건 누가 저렇게 지어준 거예요? 그 시청에서 네가 설계했으니까 한번 가서 봐줘 이제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서명을 해서 내라 그러니까 좀 황당한 거죠. 저는 이제 어떠한 영업비용도 받은 적도 없고 계약관계도 아닌데 이거를 해서 내라고 하니 다행했던 거는 제가 이 집에 설계도 하고 관심이 있었어가지고 몇 번 그냥 나가서 보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해가지고 다행히 이제 자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냈는데 설계자가 품질 확인을 전가 그냥 시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법에서 약간의 빈틈이 있는 거를 그냥 저런 식으로. 근데 이게 지정하는 감리가 청에서 내보내야 되는 게 있지 않나요? 100제곱미터 이하는 그게 아예 없는 거예요? 그거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 면적과 용도인 건물은 허가권자 지원 감리라고 해가지고 법적 감리 대상인데 또 그 해당이 되면은 건축주가 직접 선임을 못하고 허가권자가 이제 뺑뺑이로 돌려가지고 이제 임의로 한 명을 선정해 주는 거죠. 근데 대부분 단독주택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서. 그래요? 네, 그게 이제 보통 다가구 다세대 공동주택이거나 근생이랑 주택이 섞였거나 뭐 하여튼 그런 기준이 되게 복잡하게 있는데 근데 보통 단독주택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서. 그렇군요. 이 같은 경우는 감리 선임 대상 건물도 아니었고 일단. 앞서 말씀드렸지만 단독주택은 모두 내진 설계를 의무로 해놓고선 공부상 연면적 99짜리를 지상 2층 단독주택을 감리 없는 건축주 지원공사로 맡겨버리는 거죠. 법에서 약간 그렇게 허용해 주는 거죠 사실. 앞에서는 설계 빡시게 하라. 근데 현장 공사는 건축주가 해도 돼. 뭐 이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조금 그런 게 있어서.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넓은 시야로 얘기인데 주택가 이런 데 가보면 이런 상황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차도 일단 많아지기도 했고 사실 우리나라의 주차장법의 대원칙은 그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비례해서 주차 대수를 만족하게 설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 쓰는 면적이 예를 들어 50평인데 그럼 주차 2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발코니 확장으로 다 빼면 한 대만 설치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한 대가 어디론가는 가야 되니까 길바닥에 저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정 주차 대수를 저런 식으로 이제 바닥 면적을 빼면서 저렇게 공공에다가 그냥 맡기는 거죠, 그냥. 완화를 시켜주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완벽하게는 다 안 되겠지만 이제 각각의 대지로 다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물론 발코니 확장이 저런 상황을 100% 만들었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조하고 있다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 그리고 더 넓게 보면은 약간 도시적인 차원에서 약간 저기 왜곡은 좀 밀도를 가중시킨다라는 좀 얘기인데요. 이게 좀 약간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이런 데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아파트 단지. 예전에 이제 1920년대 건축 잘 모르시는 분들도 웬만하면 알 수 있는 루코르비지에라는 유명한 건축가가 이런 도시계획을 만들었어요. 이제 제안을 한 거죠. 이론적으로. 네. 네. 초고층의 고밀도 아파트를 이렇게 쫙 지어서 네. 나머지는 다 녹지로 쓰자. 네. 나머지 뭐 근생, 뭐 주거, 오피스는 다 여기로 다 몰아놓고 네. 나머지는 시민들을 위해서 다 녹지로 만들어주자.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잘 실현하고 있는 게 역설적으로 우리나라고요. 아파트 단지가 개념적으로 높게 세우고 타워로 나머지는 다 되게 녹지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 심지어 주차도 다 지하로 다 밀어놓으니까 네, 되게 아름다운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현재 파리 시내가 전체 도시 용적률이 전 세계에서 1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230%인가 이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아직 200%가 안 돼요.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밀도를 어떻게 만드냐의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게 고밀도로 만드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는 확실한 거죠. 우리나라가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더 풀어서 이거 제가 모델을 해서 만들었는데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땅에 맞게 적정 용적률을 다 정해놨어요. 이 땅은 230%, 저 땅은 200, 뭐 몇 프로. 근데 보통 제3종 일반지구지역, 그 아파트가 짓는 땅은 대부분 230%고요. 어떤 도시 계획가가 저렇게 딱 땅마다 이렇게 다 해가지고 용적률을 다 정해놨는데 건축법에서 이 핑크색 부분 있잖아요. 이게 이만큼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부피는 300%인데 면적은 230%니까 도시계획에서 어느 정도 선정해놓은 그 부피감보다 더 크게 덩치가 큰 것들이 이렇게 박히니까 이제 도시적으로 밀도가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더 상위 계획에서는 이만큼만 하라 그랬는데 건축법에서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뭐 비어진 공간, 보이드 공간이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도시의 거주성도 많이 약화되고 뭐 그런 거에 대한 연구 논문도 되게 많고요. 이렇게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미미하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 품질에 대한 얘기인데 건축사다 보니까 면적에 따라서 안전이 좀 위협받는 이런 상황보다는 대전제적 기후변화라든지 자연재해 우리가 이렇게 맞닥뜨리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문제를 일단 따져봤을 때 이제 품질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소규모 건축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영세하게 하다 보니까 저런 단열, 효율 뭐 이런 고품질 건축이 되게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그거에 대한 기반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맞아. 초고층 짓는 건축 기술은 되게 좋은데 밑바닥을 깔고 있는 그런 피라미드를 보면 제일 하이층 그것들이 되게 좋은 건물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거를 저해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완화되는 이런 화살표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문제의식이 있었고 어떤 것들이 좀 방안이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어가지고 예, 오늘 요거 85, 100, 200 요거는 집 지으시려는 분들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은데 근데 결국에는 저거를 뭐 제가 하더라도 저걸 뭐 이용하겠죠. 이용하겠지만 어쨌든 이 법 차원에서 이거 어느 정도 좀 관리랑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시험 만점 받으려면 85, 100, 200 중에 하나를 찍어라.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들을 좀 여기서 법적인 지식들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